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광열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오늘은 직접 수준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예. 법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참군인. 예.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중동이 계속 해요. 원래 조중동은 안 될 일은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중동 영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야,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 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경일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이.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헌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김관진, 임관민 석방하다 보니까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관빈부터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또 사실은 대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용산경찰서장, 김병찬.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긴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김관진 임관민이 풀려난 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성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네, 최동욱 총장도요. 검찰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 자,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날려버리니까요.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통신영장이라고,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이거는 안 내줄 확률이 1%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리는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해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여하간 갑자기 네,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뉴스가 많아요. 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으로 참고인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는데요. 정치호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의 유족이 사망 경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이 지난 24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망 경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거 저희도 한번 다룰 생각인데, 처음에 자살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장소부터가 알고 보니 자살을 할 수 없는 장소였다. 그러니까 물도 얕고, 그리고 워낙, 차량 이동이 많고, 뛰어내리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건 금방 구출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심도 얕아서, 1.5m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자살을 정말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리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제가 의심되는 대목은 휴대전화 평소 3대 사용했는데 2대가 사라졌더라. 사라진 것만 해도 이상한데, 유족이 알고 있는 사라진 전화번호 1대 전화했더니 누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엔 받았는데 이후에는 전원이 계속 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받고, 네. 이거 정 변호사 핸드폰 아니다라고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 누군가 가져갔다는 얘기니까 누군가 가져간 사람과 사망과 연관관계 따져봐야 되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유가족은 이것이 단순 자살이 아니다, 타살 의혹이 있다, 이런 정황 여러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네, 유가족들이 굉장히 저도 만나봤는데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루트를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서요.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24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내곡동 특감 수사 종료 사흘 앞두고 발견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당시에 내곡동 특검할 때 내곡동 땅을 살 때 현금 6억 원을 가져와서 샀다. 근데 이시영 씨는 당시 무직이고 재산도 3,600만 밖에 없었는데 6억을 어디서 샀느냐. 아버지가 준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 통장에도 변동이 없으니까 이게 비자금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때 그뿐만 아니라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던 힐스테이트 전세자금도 6억 4천 원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본인이 낸 게 아니다. 근데 이 돈은 청와대에서 준 거다 하는 정황이 나왔죠. 청와대의 총무기획관, 거기가 이제 김백준 씨, 소위 이제 평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국권이 나오죠. 네. 2006년 이후 발행이 중지되어 있다라고 있는 하는데요. 국권.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묵힌 돈이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있던 비자금이 나왔다. 네. 요 사안도 이미 특검이 조사해서 자료가 있으니 빨리 수사해라. 예, 그 비자금 어디서 났냐. 이런 이야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정유라 씨. 그 소위 이제 제가 이게 새로운 뭔가 기운이 있다 이거. 정말 진짜 전쟁이 새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 씨 집에
40대 이모 씨가 침입을 했어요. 네,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지난 25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정유라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단순 강도라고 보기엔. 더군다나 계속 얘기하지만 기운이 이상하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요 사안 취재 중인 이게 좀 이상하군요. 주진우 기자 저희가 미디어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인지 일어났습니다. 자, 이모 씨가 조사 초기에는 경찰에 정유라 씨하고 돈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카드빚 2,400 갚기 위해서 강도했다 이렇게 번복했는데 이게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부터 일단 짚어보면 어떻게 계십니까?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경찰과 그리고 언론에서 일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 씨하고 같이 지내던 이 씨가 크게 다쳤어요. 네. 근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네. 장소와 시간이 강도 범행을 하기에는 최악입니다.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그 압구정 동 미띠 빌딩의 1층에는 인기 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데요. 주말 오후 3시는 피크타임이에요. 그래서 1층에 손님이 많고요. 줄을 서거나 그리고 발레 파킹하는 아저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고함만 질러도 그냥 바로 검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일주일 이상 그 강도 범행을 도모한 사람이 찾기에는 너무 그 멍청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후 3시 사람이 드글드글한 곳에 대낮에 강도를 하러 간다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강도라는 건 침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뺏어서 도주가 목적이에요. 도주객이 그렇죠. 예, 도주객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침입할 때부터 이미 수희 아저씨하고 마주쳤다는 것은 얼굴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도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빌딩이에요. 정유라 씨 집은 지하 1층하고 1층에서 출입구에 그 카드를 띠 이렇게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하 1층에서 1층에 저기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층에는 발레 아저씨들이 덩치 큰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래서 지하 1층에 가서 택배 왔어요. 그리고 경비원을 일단 협박해가지고요. 인터폰을 하게 하고 이 경비 아저씨를 묶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치밀합니다. 그 가짜 총과 칼까지도 그 준비한 걸 보면 여기까지는 총도 준비했어요? 아니 칼을 준비했다? 칼과 가짜 총도 있었어요. 가짜 총도 있었어요? 어허. 네네. 근데 그렇게 묶어놓고 거기 준비까지는 치밀했는데 그리고 지하로 올라간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건 쉽지 않은데 그걸 보고 올라갔는데 도주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그 건물 내부에 CCTV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CCTV 이 집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미 올라가면서 자기가 노출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도망가는 계획을 못 세우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자, 그렇게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좀 경찰 발표는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 금품을 요구했답니까? 들어가서? 아니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 돈을 숨겨놨을,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큰 부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놨겠지, 쌓아놨겠지 했는데 금품을 찾기 위해서 집을 뒤진 흔적도 없습니다.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럼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부분 주목되고 있지 않은데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정유라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와라. 이런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취재 중입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정유라 씨는 이 빌딩에 6층, 7층에 복층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6층에는 고땡땡 유모가 살고 있고요. 유모가 고모. 있고, 네. 7층에는 정유라 씨가 지내고 있어요. 원래
6층에 정유라 씨가 살았어요. 예. 그리고 7층에는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 방이 있었어요. 예. 각방이었습니다, 사실. 별걸 다. 예. 저 이제, 네, 거기에 어떤 사진이 걸려있고, 예. 이상한 도령 사진이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그 40대 계안이 6층에 올라가서, 예. 모모의 신분증을 뺐었어요. 신분증이요? 네,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도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잖아. 네, 이거 수사 중이니까 곧 파악이 될 겁니다. 뭐, 집에 그 돈이 없으면 뭐 돈과 비슷한 카드를 뺏는다던가 분명히 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인출 시도를 하자든가. 신분증을 보고 네, 신분증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건. 네. 돈을 목적으로 한 침이 아닌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마필 관리사 같이 네. 거주하고 있던 마필 관리사 이모 씨가 이제 다투다가 예. 칼에 찔렸다. 그런데 뭐 네. 경미한 부상 정도 생명 지장이 없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 6층에서 좀 소란이 있고 그러니까 7층에서 이제 이모 씨가 나왔어요. 예. 근데 마필 관리사 이 씨한테는 너하고는 감정이 없다. 찌르고 난 다음에도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저기 정유라 나와라. 정유라 나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거를 찾았습니다. 볼 일이 없다. 네. 다른 볼 일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돈도 아니었고 다른 볼 일이 네. 있다. 마필 관리사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보도는요? 이것도 좀 수상한데요. 그 칼이 굉장히 깊숙이 한 번에 쑥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문가 소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처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확인해 봤는데 몇 센치만 옆으로 갔으면 그 신장을 관통해서 사람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빚 때문에 벌인 범행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요. 네. 그 생명에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범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칼을 매우 잘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고는 네, 누가 한 건데? 신고한 사람도 안 나온대. 예. 네, 사실 초범이 이렇게 칼 쓰다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손 다치고 힘든데 이거 말끔하겠습니다. 신고는요. 괴한이 소란을 피우고 이 씨하고 격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라 씨가 아이하고 이렇게 방의 문을 잠그고 방 문을 붙들어 잡고 있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누가 신고했는지 보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정유라 씨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경찰이 건물을 감시하고 신변보호하고 있지 않았나요? 사실 경찰 한 명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모 씨가 이 부분도 따돌리고 들어갔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돈도 목적이 아니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왔다. 신분증을 뺏어서 어디론가 전화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따로 볼 일이 있었다고 했던 그 볼 일은 뭐라고 지금 아직 취재 중이긴 하겠지만. 네, 이거 봅니까, 파악 중인데 사실 박근혜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뭐 정유라 씨, 장시호 씨가 뭐 누구 사람을 만난다던가 남자를 만나면 조폭을 보내는 경우도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의심해볼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정유라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특별히 박근혜와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이에요. 뇌물의 실질적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이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죄를 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정유라 씨가 겁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증인이 그 겁을 먹고 입을 다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특별히 적폐 수사 자체를 흔들어 볼 목적으로 지금 뭐 세력이 규합되고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목적으로 누구를 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범행의 동기와 배후를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사인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보모 신분증을 뺏었다는 게 이게, 이상하네요. 왜냐면은, 신분증 봐서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강도라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심리적 압박, 거기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 유일한 남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칼로 찌르고, 그리고 보모는 신분증을 누구한테 신분을 불러준다고, 주민등록번호 불러준다고 생각해봐요. 보모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거든요. 누군가 내가 여기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대낮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뺏어가지고 전화하고 내가 누가 보냈다 할 얘기가 있다. 이럴 리가 없죠. 그 도주의 계획이 없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침해 계획만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면 그냥 주간에 보낼까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하고, 심지어는 법까지도 고무줄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확신을 마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까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민족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래위가 똘똘 뭉쳤어. 아래위가 손발을 맞췄어. 마음도 맞추고 말도 맞췄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마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예. 여기까지야. 끝난 거야. 가자. 우리 또 맞춰봐야지. 오늘 건 약간 실패인 것 같죠?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모두 석방이 됐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뉴스공장 전속 영장 해설 판사, 법무법인 동안의 변호사 아니고 사무장.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를 실제로 해본 경력을 가진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저 처음에 공장장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매우 이상한 예. 사람입니다. 매우. 예. 좀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제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건 좀 청취자님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청을 넣었는데, 예. 또 여기 사실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예. 사실. 예. 근데 그렇게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쪽좀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예. 네, 잠깐 인터뷰 할 때, 이런 방식의 석방은 정말 드문 일이고, 네. 네. 구속적부심으로 이제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이후에 합의가 됐다더라. 네. 혹은 새로운 유리한, 이제 구속된 사람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더라. 네. 그럴 경우에나 되는 건데, 지금 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석방이 연속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게 하나도 이상한데 연속으로 된 거 이게 진짜 법리적으로 설명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 정도 되면 법리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형사수석 부장 그 자리는 대법원장이 꼭 찍어서 발령한 자리인데 대법원장이 꼭 찍어서 발령한 그 사람이 이 석방을, 어려운 석방,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법조인들은 석방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된다. 네네. 거기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하고 또 달라진 점은 김관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임관진 전 실장까지도. 예, 임관빈. 네. 예, 임관빈 전 실장까지도 풀려났어요. 예. 더더욱 이상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구속적 부심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데 유리하게 이제 변경이 된. 법조계에서는 사정 변경이라고 예, 합니까?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전문 용어처럼 쓰는군요. 예. 그렇죠. 사정이 변경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없는데 석방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종전의 영장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제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더 한 게 네. 두 사람 사이 석방 결정에 차이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돈 내고 나가라는 그렇죠. 거니까 1,000만 원 보증금 내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제도가 제도 취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원래 그 구속을 하는 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그러면 도주 우려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게 해서 나중에 이제 도망가면 그 돈이 몰수가 되니까. 돈 날릴 걱정 그렇죠. 때문에 못 도망가게 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1,000만 원 때문에 도망 안 가나요? 좀 액수도 적긴 한데 뭐 그건 예. 지금 별 문제고. 뭐 한 10억 정도 걸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하여튼 근데 왜 이렇게 뭐랄까요? 구차해 보이는 1,000만 원 때문에 도망 안 갈 리도 없는데 무슨 1,000만 원 걸고 풀어줬지?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건 추측인데 당초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석방까지는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임관빈 전 실장이 또 청구를 하니까 예. 그냥 그림상으로는 사실 상급자가 나갔는데 예. 하급자를 구금해 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지책한 그러니까 사람도 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상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관진 전 실장하고 김관진 전 장관하고 임관빈 실장하고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혐의가 정치 관여 부분은 서로 지금 뭐 공통이 돼 있는데 예.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뇌물 부분이 있어요. 뇌물 부분.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풀기가 어려워요. 더 어렵다.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시간에 기회가 되면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무죄다라는 주장을 변호인이 했거든요. 아예. 예. 근데 그 주장이 이제 뭐 틀린 주장이긴 하지만 틀린 주장이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국무위원이니까 정치 관여할 수 있다. 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예. 그런데 임관빈 전 실장 국무위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석방의 논리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결정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일부 혐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치 관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뇌물수수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워낙 풀어줄 명분이 없으니까 예. 그럼 돈 내고 나가라 그렇죠. 하는 제도를 활용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에도 액수도 너무 작아요. 예, 그건 그래요. 그래서 판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실상에서는 이거 안 맞는다 해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꼭 풀어주고 싶었네요. 꼭 풀어줘야만 했겠죠. 정말로 꼭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그 수석 부장판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력은 좋은 거잖아요. 실력 있어야죠. 그러니까 온갖 끌어다 땡길 수 있는 거는 다 박박 끌어 쓴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지금 신광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아마 2012년 9월에 고등부장 승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년 넘었잖아요. 네. 고참이에요. 고등부장으로서도 좀 있으면 이제 법원장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험도 상당히 경륜도 풍부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안 쓰는 것까지 갖다 쓴 거죠. 그만큼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보기엔 야 이렇게까지 해서 풀어주나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풀어줬습니다. 예. 풀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따져볼까요? 뭐 법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돼서 방어권 보장 위해서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김관진 전 장관이. 예.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석방을 하는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검찰 측에서 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제시를 하죠. 네. 소명 자료를. 그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를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 측이, 그러니까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거다고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증거를 또 제시를 해요. 그럼 재판부에서 보기에 이게 변명이 말이 된다. 설득력이 있다. 그 설득력이 있는데 이걸 뒷받침하려면 조금 더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구속을 해놓으면
사실 제일 증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금을 해놓으면 검찰은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피의자는 구금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방어권 보장을 해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제는 뭐냐면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피의자가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자의 몸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논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 문제하고 법리의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다툴 때 네. 혐의를 다툴 때 근데 증거의 문제니까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의 문제인 네, 거죠. 네.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거. 내가 근데 그 돈을 줬다. 예. 그랬는데 그 준 증거가 5개쯤 있는데 한 2개밖에 못 모았고 3개 또 모아야 된다. 네. 예. 그렇죠. 뭐 그럴 때 이제 그 세 사람을 만나면서 막 그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내가 보내주는 건데. 예,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재판부 논리대로 하면 이 사실관계에서 증거 수집에 지금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언론 네.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증거가 다 수집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증거 인멸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다 수집돼 있는데 검찰도. 예. 뭐 증거 인멸할 그 여지가 없지 않냐. 다 수집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때의 증거는 검찰 측 증거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증거 다 수집돼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들 증거도 다 수집됐다는 그렇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승자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모든 증거가 다 모여있다고 했는데 뭘 나가서 또 증거를 모으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데도 방어권 보장 얘기가 나온 거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를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에이, 네가 그렇게 설령 얘기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밖에 또 증거 또 있을 거야. 유리한 증거. 예, 그렇거나 예. 아니면은 이 방어권 보장이라고 한 부분이 잘못 쓴 거라는 거죠. 잘못 판단한 거라는 거죠. 잘못 판단이라기보다는 쓸 게 없어서 썼겠죠.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건 이미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법리가 무의미하다. 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리 말고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으셨겠지만 예. 판사로서 그런 생각을 예. 하셨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정보 수집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로 언론 기사를 참조하는데 네. 주진우 기자는 조선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일보에서 봤어요. 어떤 기사? 세계일보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아까 공장장님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원래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참군인이라서 참군인. 예, 부하들의 책임을 다 지려고 그래서 참군인이라서 구속적부심 신청하면 이상하다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강하게 권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게 이제 원래는 비판 여론을 이제 왜 구속정부심 신청했냐. 네. 그리고 물타기 하고 석방된 이후에도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참군인이기 때문에 네.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변호인이 시켜가지고 예.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아주는 기사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김관진 전 장관이 참군인일 수는 있겠죠. 예.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아는 바 없고. 주진은 참치군인이라고 합니다만. 일단 참정치군이라고. 일단 법률계 쪽에서 보자면 변호인이 얘기한 게 좀 눈길이 가는 거예요. 네, 법조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변호인이. 변호인이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는 적부심 신청 안 하고 싶은데라고 했는데 변호인이 주장해가지고 적부심 신청했다는 기사대로라면. 거예요. 예. 법무법인 발언이라고. 발언이죠. 예. 그 유명한 BBK를 담당했던. 그렇죠. 그 대표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네.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 하여튼 발언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신청했다. 신청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전 변호사는 아니지만 보통 변호사가 못 되신 거죠. 사무장에 머물러 계신 거죠.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하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 때문에 못 합니다. 못 하죠. 예, 원래. 그러니까 의뢰인이 하자고 해도 변호사가 보기에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말리거든요. 근데 그럼 안 된다고 이거 해봐야 괜히 역효과만 납니다. 이러고 말리는데 오히려 근데 이 경우에는 희한한 게 이 구속적부심이 보통 잘 받아들여지는 거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하는데 원래도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걸
하자고 해요, 변호인이.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더더욱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게 뭐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법조계에서 이거 뭐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광열 부장하고 강훈 대표 변호사하고 둘이 통화 기록을 좀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건 좀 심하고. 법무법인 발언하고 예. 신강렬 부장판사하고 서로 통화한 거 아니냐. 뭐 예.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너무 예, 심한 것 같고. 그렇게 그런 방식 유치하게 하진 않았을 예.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근데 적어도 최소한 이거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다. 예. 라고 하는 어떤 뭔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뭔가 거죠. 시그널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법무법인 발언 측에서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변호사들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이럴 때. 그렇죠. 안 되는 걸 했다가 괜히 손해날 일을 아마도 피의자가 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말리는 게 정상인데 네. 안 한다고 하는 걸 끝까지 하게 했다고 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믿는 구석.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고요. 예. 야, 이거는 안 될 일인데 왜 변호사들이 먼저 나서서 했단 말인가.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어서 또 임관민 실장은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중간에. 예. 아니 지시한 사람이 나갔으면 이제 그러면 부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예. 이 기사의 톤은 너도 내가 해라. 예. 내가 싫지만 예.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석방이 되면 그 석방을 근거로 부하도 풀려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했다고. 그 얘기도 참군이. 나와요. 예, 그 얘기도 참군이. 기사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곧 임강민도 신청하겠구나. 예. 두 사람을 풀어주는 논리를 그렇게 연결했구나 하고 예. 딱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 세계일보 그 기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이 참군인이라고 쓴 논조인데 이거 뭔가 지금 얘기가 있었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다 얘기가 됐고 요걸 먼저 석방하고 그다음에 부하를 석방하는 거구나. 예. 부하 석방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돈으로. 돈 1,000만 원 내고 나는 걸로 풀어줬구나. 저는 신광열 부장판사의 성향만 막연히 믿고 변호사가 배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위험하죠, 사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조정동 매체들이 사전 여론 조성 작업부터 쭉 했잖아요. 참군인. 얼마나 많이 기사를 냈는지. 그래서 보다 큰 시나리오 아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추정하지만 법조인이시니까. 전 조심스럽죠. 예, 법조인이시니까 어쨌든 기사에 나온 예. 변호사가 먼저 하자고 했다더라. 라든가 아니면 임관민까지 하자고 하더라. 그리고 곧이어 역시 되더라. 네. 그리고 1,000만 원 내고 풀어주는 희한한 방식. 예. 이런 경우 보셨어요? 아이씨, 먹겠습니까? 이게 욕먹거든요. 저기 했다가. 법원 내에서도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제도니까 사실 욕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잘 안 하니까 그런 수준이죠. 희한하다. 이런 정도죠. 판사들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희한하네. 이런 정도. 그러면 찍어서 신광열 부장판사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찍어서 임명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른팔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찍어서 임명했다는 확실한 겁니까? 오른팔이라는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건 아니고. 주진우 기자의 표현이긴 합니다. 찍어서라는 그건 당연히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찍어서 발령냈다라는 걸 가지고.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초 보도한, 비난하는 얘기를 최초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6년 2월 2일자 기사인데, 거기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신광열 부장이 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인사 발령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발령문이 딱 그 사람 이름을 예. 찍어서. 예. 두리뭉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광열 부장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수석 부장들 다 그래요. 찍어서 부장판사는. 네.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이정일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조선일보가 포항 지진 후에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 이번 지진보다 250배 큰 지진이라도 안전하다. 이런 기사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신 분입니다. 그때 나오셔서 조선일보가 하는 논리는 경박한 논리다. 반박하신 분인데 월성 2345 원전을 직접 설계에 참여하신
원자력 안전관 미래의 대표 이정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 계신데 지난주에는 미리 전날 일요일 날 오셔서 주무시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예, 운송 차로 왔습니다. 차로 직접? 예. 새벽에? 예. 몇 시에 나오셨어요? 4시. 4시에 대전에서 직접 운전해서 예. 올라오신 분입니다. 예.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NGO고요. 예. 기부를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나 몰라요. 블로그 하나 만드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드셨죠? 예,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지금 현재 원전을 움직이는 분들에 반대하는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다. NGO 외에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없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2010년, 13년에 원전 비리가 크게 터진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예. 그때 부품이 이제 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공급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부품을 공급하는 곳과 부품을 검사하는 곳과 부품을 관리 감독하는 곳과 모두 다 한 통속으로 해먹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모든 것이 다 한수원이 움직이는 발주처죠. 발주처의 계약 구조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가 보면 돈이 결국은 다 발전 사업자 한 군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라는 건 한수원. 예. 그래서 그쪽에 패권주의로 나가면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한 돈, 그리고 뭐 정비를 하기 위한 돈, 제작을 위한 돈, 뭐 품질 관리를 위한 돈, 공인 검사를 하는 돈, 다 한 군데 사는 겁니까? 다 거기서 돈이 나온다. 규제까지도 일부 돈이 나온다. 규제 검사까지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군데서 하면 누가 감시합니까? 감시를 결국은 우리나라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할 것이다. 그런 주의입니다. 원전에 관한 한. 예. 원전에 관한 한 잘 하겠거니.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마라. 알아서 잘할 거다. 알아서 할 거다. 예, 믿어달라. 믿어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 해먹는 거니까 핵마피아 아니냐. 근데 그 업계에 계셨던 분으로서 직접 설계도 하셨던 분으로서 이 표현이 과합니까?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패권주의가 결국 마피아라는 같은 의미니까요. 같이 해먹는 거잖아요, 다. 아구라님은 적군입니다. 거기서는. 예. 오로지. 예.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도움이 되냐? 예. 아니면 뭔가 자꾸 시비를 거냐? 이렇게 딱 나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들이 결국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대표님은 명줄이 끊긴 상태고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끊긴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예요. 첫 해예요. 첫 해 이런 거대한 비리가 터졌는데, 실제 이렇게 터지고 나서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지금 말씀하신 한수원을 장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 때 인수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다. 맞나요? 예, 그렇고요. 그분들 거기 들어가는 배경도 사실 그 이전 정권부터 예. 계속 핵 쪽에 일부에 국한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층층이 내부적인 네트워킹이 네.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좀 더 강하게 이분들이 드라이브를 하게 됐죠. 예. 특히 이제 핵 원전 수출 하고 나서 더 탄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핵 마피아라고 그러니까 특정 대학의 특정 과외 출신 그리고 한수원이라고 하는 독점 사업자 이렇게 묶여가지고 전부 다 선후부야겠네요. 핵심은. 그러니까
돈 주는 쪽과 네. 받는 쪽이 서로 꿍꿍짝짝 잘 된 거죠. 예. 꾹꾹짝짝 다 한통속이다. 예. 다 같은 선후배고, 예. 다 같이 아는 사이고, 예, 예. 선배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혹은 뭐 거기서 자리도 안 쳐주고. 자리도 안 쳐주고, 예. 생산하는 곳이나 예. 검수하는 곳이나 관리하는 곳이나 규제하는 쪽이나 규제하는 쪽에 다 한통속이고, 뭐 인적 네트워크가 결국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군데서 다 배출하는군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 자체도 한 군데서 하고, 그들이 갈 곳도 한 군데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로 그냥 이 거대한 사업을 다 해먹고 있다. 규제와 안전, 그 다음에 지능 예. 여기에 인력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형 동생 아우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 해먹는다. 예. 뭐 그래도 건설이 잘 되고 안전도 보장되면 예.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걸 근데 관리 감독하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합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유일한 법적 규제기관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능 중심으로 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지능 지역입니다. 중심이라는 건 원전을 계속 짓자. 진짜. 예, 진짜 쪽으로 다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과 인력이 없다.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외국에 비해서 예.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예. 부족하다. 예.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는 규제를 못 합니까 제대로? 대표적인 예가 다소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 신고리 오륙 건설 때 예. 인허가 심의 때 네네. 다소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제기를 많이 했고 그 가장 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 2, 3, 4호기 한 군데 밀집된 원전이 그대로 네네네. 동시 사고가 일어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기가 한 군데 밀집돼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원전 다수혹이라는 건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면 그게 큰 문제다. 예. 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그게 교훈으로 네. 널리 전파가 됐거든요. IA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네. 서로 떨어뜨려라. 예. 짓더라도. 그런데 작년 네. 신고리 오륙후기 건설을 들어갈 때 심의 때 예.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써 5년,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연구가 하겠대요. 다소호기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승인을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일단 다수 5, 6호기라는 건 이미 1, 2, 3, 4호기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5, 6호를 또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건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겠다고. 예, 그 5, 6호기. 허가 해준 다음에. 예. 허가를 그 지역에 내주지 말아야 하는 건데 연구가 끝날 때까지. 예, 다소호기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안전위원회가 위험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다면 뭐를 하든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아니라 아직 다소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럼 이 애초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곳인데 예. 그런 거 연구하고 규제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짓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일단 짓기 시작하고 나서 앞으로 연구하겠다. 예. 여기는 그럼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자들 중심인가요? 아니면 뭐 실무자들 중심인가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요. 공무원들이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전 전문위원들은 이제 주로 교수들,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로 돼 있는 분들이죠. 네. 그 다음에 안전기술원이라고 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기술자 집단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도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공무원 사회고 지시받고 뭐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 지능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되다 보니까 예.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항상 예.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는. 예, 그래서 기술자 집단인 원자력 안전 기술원 그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예. 그거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검토 승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원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계속 짓는 쪽으로만 원자력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종합 했죠. 결론을 내왔기 때문에 예.
있으나 마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네. 위원회라고 하는 장치는 존재하나, 이 안전위원회가 정말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있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뭐 나름대로 후쿠시마 후속 대책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사실 그 동안에 정보 공개도 안 됐었는데 네. 정보 공개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통과도 시키고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힘에 붙이는 거군요. 붙인 거죠. 한수원에 비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규제 지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다소기에서 봤듯이 예. 그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맞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나라 그 원자력 사업은 다 진흥 중심. 네. 어떻게든지 원자를 계속 짓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서 실질적인 규제를 못 만들어내서 유명무실하다. 예, 우리나라에 맞는 지침을 만들려면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고 예. 대화를 해서 많은 국민들 우려하는 점이 뭔가를 확실히 감안을 해서 예. 규제 지침을 강화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 소통을 해서 해결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나도 없으면 그냥 우리도 규제 기관이 있다 정도 수준이네요. 당국입니다, 그냥. 예, 공무원의 어떤 그 냄새나는 예. 권위적인 당국입니다, 그냥. 당군이요? 당국. 아, 당국. 예. 당국이 존재할 뿐이다. 예. 예. 실제,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 지금. 힘이 좀 붙이고. 권위적이죠. 권위적이죠.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전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예.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내세운 대책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다 무너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 무너진 게 아니라 전기가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바깥에 송전로가 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해일이 와가지고 덮쳐서 그 비상 발전기도 꺼트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열이 올라가지고 녹아내려버렸다. 이거였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책이 나왔나요?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라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예. 전문가 50명을 투입을 해서 예.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후속 대책을 내놨죠. 예. 내놨는데 그게 이제 총 예산을 1조 1천억 투입한다고 예. 그리고 2015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예. 그때까지 종료를 하겠다. 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2017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예. 예. 그러면 그때 무슨 차량을 구매해서 어떻게 한다 비상용 차량이었던가요? 그때 뭐였어? 이제 어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통치권자부터 해가지고 예. 이거 원전을 지금 2009년에 수출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앞으로 100기를 수출하겠다 그랬었는데 100기. 예. 그 이후로 한 기도 없습니다만. 한 기도 없죠. 근데 단 이제 한 기도 없지만. 수출을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니까 수출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후속 대책을 1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만들자.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금을 투입했다.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이제 지금 흐지부지 되다시피. 흐지부지 됐다. 예.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항상. 이카타 원전이라고요. 네. 전에 이제 한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네. 모셔가지고 한번 경주에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사시는데 이카타 원전이 있답니다. 네. 우리나라는 1조 1천억을 투입해가지고 그중에 절반 정도 투입을 했는데 24기 원전에 24기에 24기에 5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거기는 2기에 2조를 투입했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안전성 보완을 위해서 신안전 기준이란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서 50기 원전에 대해서 죽일 거 살릴 거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정한 거죠. 그렇게 하고 보강을 시킨 겁니다. 살리려면. 그때 이카타 원전 2기에 투입한 게 2조랍니다. 지금까지. 2기에만. 예. 그래서 전 호기에
50개 원전에 한 20조 예. 정도 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여기 일본은 실제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까? 원자력위원회처럼 우리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해요, 일본에서는? 실제 존재하죠.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좀 독립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라서 아마 규제위원회 자체에 맡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이거든요. 그쪽. 네. 그래서 좀 위험한데 거기는 지역 지자체랑 안전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자체가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이게 가동이 아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재 결국은 특정 대학의 특정과 출신들이 이 전체를 거기다 장악하고 한수원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수원이 지배하는 산업 체제하에서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그러면? 원자력계에서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네. 이 문제점을 제대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표님 정도만 거의 유일하게 나와서 지금 아웃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미 아웃 되셨으니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버린 몸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더욱 이런 활동을 더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독일의 그 안전 회사인데 예. 벤처 기업을 사실 운영하다가 예. 그 독일의 회사로 M&A 돼가지고 그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거기서 조금 나온 것도 있고 개인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그런 형편이 그러니까 이 원자력 업계로부터 뭔가 기대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일을 할 생각은 아예 접어야 되는 거군요. 지금 결국은 이제 한수원 돈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돈이 거기서 다 나오니까 네. 저희도 이제 어떨 때는 엄청나게 한미 원전 안전성 검증단 활동을 할 때 예. 결국 주민들이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네. 이걸 일을 하고 저희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검사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 예. 왜냐면 다 한 손 아래로 다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독립구조인 것을 찾다 보니까 예. 이제 원자력 안전과 미래 여기에 이제 실무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예. 의뢰가 일로 왔군요. 예, 예. 지자체로부터. 예, 예, 예. 그래서 지자체라기보다도 완전히 한비도 원전 그쪽은 주민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 지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시민들이 예. 주민들이 불안한데 독립적으로 판단해 줄 것이 없다. 저 담 넘으면 뭐가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예. 들어가서 보자. 아하. 근데 전문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 한수원 밑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수원 밑에 없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원자력. 예.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곳이 어떻게 블로거도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 현장에 1호기부터 6호까지 오버올 때 해결료 재장전 기간이 있습니다. 한 1-2개월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싹 봤는데 네. 저희들이 요구한 개선 요구사항이 700여 건이 넘고요. 그거를 한수원이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됐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원전이 있는 곳의 주민들이 내가 정말 안전한 원전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가, 안전성이 보장되는 건가 확인할 방법이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확인할 방법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없어서 원자력 안전된 미래 같은 곳에서 의뢰한 케이스가 한 번 있었군요. 예. 이걸 근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계속 의뢰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마다 참 다양하더라고요. 민심들이. 근데 이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은 이제 돈은 또 한수원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예, 결국은 물론 이제 저희들을 지정한 건 주민이지만 주민이 지정하고 지급할 것은 한수원이고. 예, 그래서 한수원 주기 싫었겠네요. 와, 되게 힘들었습니다. 6개월 뒤에 돈 받았습니다. 6개월 뒤에. 그 최초 아닙니까? 지금 한수원 정책과 정반대 혹은 뭐 한수원에 태클을 거는 기관이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최초 아니에요, 혹시?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자 그랬죠. 네. 그 독립적인 뭐 반대라기보다는요.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자. 예. 저희 안원구 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뭔가 그분과 비슷한 신세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분들이 저희 방송에 잘 나오세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일단 블로그라도 만드셔야 저희가 소개라도 하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템 블로그도 안 만드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반론 기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한수원 인터뷰도 받으니까. 예. 반론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는 대표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청취자한테 하는 얘기고요. 이 방송을 듣고 열받을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끝났습니다. 20분이. 예. 별말 안 하신 것 같은데 벌써 끝났고요. 원자력 안전관 미래 사람들이 찾아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 인터넷에. 그러니까 제발 블로그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예. 실제 원전 설계를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들 중에 한수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서 저희가 계속 모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꼭 블로그 만들어주세요. 예.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짚어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경찰과 그리고 언론에서 일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 씨하고 같이 지내던 이 씨가 크게 다쳤어요. 예. 근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예. 장소와 시간이 강도 범행을 하기에는 최악입니다.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그 압구정 동 미띠 빌딩의 1층에는 인기 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데요. 주말 오후 3시는 피크타임이에요. 그래서 1층에 손님이 많고요. 줄을 서거나 그리고 발레 파킹하는 아저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고함만 질러도 그냥 바로 검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일주일 이상 그 강도 범행을 도모한 사람이 찾기에는 너무 그 멍청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후 3시 사람이 드글드글하는 곳에 대낮에 강도를 하러 간다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강도라는 건 침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뺏어서 도주가 목적이에요. 도주객이 그렇죠. 예, 도주객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침입할 때부터 이미 수희 아저씨하고 마주쳤다는 것은 얼굴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도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빌딩이에요. 정유라 씨 집은 지하 1층하고 1층에서 출입구에 그 카드를 이렇게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하 1층에서 1층에 저기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예. 아까 말했듯이 1층에는 발레 아저씨들이 덩치 큰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래서 지하 1층에 가서 택배 왔어요. 그리고 경비원을 일단 협박해가지고요. 예. 인터폰을 하게 하고 이 경비 아저씨를 묶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치밀합니다. 그 가짜 총과 칼까지도 그 준비한 걸 보면 여기까지는 총도 준비했어요? 아니 네. 칼을 준비했다? 칼과 가짜 총도 있었어요. 가짜 총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묶어놓고 거기 준비까지는 치밀했는데 그리고 지하로 올라간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건 쉽지 않은데 그걸 보고 올라갔는데 도주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그 건물 내부에 CCTV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CCTV 이 집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미 올라가면서 자기가 노출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도망가는 계획을 못 세우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자, 그렇게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지금 경찰 발표는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 금품을 요구했답니까? 들어가서? 아니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 돈을 숨겨놨을,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큰 부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놨겠지, 쏴놨겠지 했는데 금품을 찾기 위해서 집을 뒤진 흔적도 없습니다.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럼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부분 주목되고 있지 않은데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정유라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와라. 이런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취재 중입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정유라 씨는 이 빌딩에 6층, 7층에 복층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6층에는 고땡땡 유모가 살고 있고요. 유모가 고모. 있고, 네.
7층에는 정유라 씨가 지내고 있어요. 네. 원래 6층에 정유라 씨가 살았어요. 네. 그리고 7층에는 네,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광열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오늘은 직접 수준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예. 법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참군인. 예.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중동이 계속 해요. 원래 조중동은 안 될 일은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중동 영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야,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광열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리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제가 의심되는 대목은 휴대전화 평소 3대 사용했는데 2대가 사라졌더라. 사라진 것만 해도 이상한데 유족이 알고 있는 사라진 전화번호 1대 전화했더니 누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엔 받았는데 이후에는 전원이 계속 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받고 네. 이거 정 변호사 핸드폰 아니다라고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 누군가 가져갔다는 얘기니까 누군가 가져간 사람과 사망과 연관관계 따져봐야 되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유가족은 이것이 단순 자살이 아니다. 타살 의혹이 있다. 이런 정황 여러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네, 유가족들이 굉장히 저도 만나봤는데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루트를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서요. 이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24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내곡동 특감 수사 종료 사흘 앞두고 발견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당시에 내곡동 특검할 때 내곡동 땅을 살 때 현금 6억 원을 가져와서 샀다. 근데 이시영 씨는 당시 무직이고 재산도 3,600만 밖에 없었는데 이걸 어디서 샀냐. 아버지가 준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 통장에도 변동이 없으니까 이게 비자금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때 그뿐만 아니라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던 힐스테이트 전세자금도 6억 4천 원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본인이 낸 게 아니다. 근데 이 돈은 청와대에서 준 거다 하는 정황이 나왔죠. 청와대의 총무기획관, 거기가 이제 김백준 씨, 소위 이제 평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국권이 나오죠. 네. 2006년 이후 발행이 중지되어 있다라고 중지되어 있는 하는데요. 국권. 아주 오랫동안 묵힌 돈이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있던 비자금이 나왔다. 네. 요 사안도 이미 특검이 조사해서 자료가 있으니 빨리 수사해라. 예, 그 비자금 어디서 났냐. 이런 이야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정유라 씨. 소위 이제 제가 이게 새로운 뭔가 기운이 있다 이거. 정말 진짜 전쟁이 새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 씨 집에 40대 이모 씨가 침입을 했어요. 네,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지난 25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정유라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강도 행각의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단순 강도라고 보기엔. 더군다나 계속 얘기하지만 기운이 이상하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요 사안 취재 중인, 이게 좀 이상하군요. 주진우 기자, 저희가 미디어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네, 인지 일어났습니다. 자, 이모 씨가, 조사 초기에는 경찰에 정유라 씨하고 돈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카드빚 2,400 갚기 위해서 강도했다. 이렇게 번복했는데 이게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부터 일단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강렬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헌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임관민 석방하다 보니까 예,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관빈부터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또 사실은 대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용산 경찰서장 김병찬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긴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김관진 인관비 풀려난 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성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네.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네, 최동욱 총장도요. 검찰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 자,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날려버리니까요.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통신영장이라고,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이거는, 안 내줄 확률이 1%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리는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해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여하간 갑자기 네,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뉴스가 많아요. 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으로 참고인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는데요. 정치호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의 유족이 사망 경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이 지난 24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망 경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저희도 한번 다룰 생각인데, 처음에 자살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장소부터가 알고 보니 자살을 할 수 없는 장소였다. 그러니까 물도 얕고, 그리고 워낙, 차량 이동이 많고, 뛰어내리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건 금방 구출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심도 얕아서, 1.5m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자살을 정말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